5일 것도 해야 되죠. 그럼 6월 25일 거부터 써볼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김 부장한테 50만 원을 맡긴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줬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 50만 원을 왜 줬냐 하니까 출장을 가는데 임시로 줬다. 그래서 그게 가지급.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또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사람이 김 부장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김 과장도 가고 김 사원도 가고 김 대리도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지급금 50만 원만 써버리면 관리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는지를 써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대상이 김 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쓰는 게 맞죠. 김 부장이라고. 그래서 6월 25일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이 된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영수증이랑 잔돈을 갖고 가겠죠. 영수증이 47만 5천 원 있어요. 남은 돈 2만 5천 원일 거고 2만 5천 원도 받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때 이 가지급금이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 50만 원을 다 쓰고 왔잖아요. 가지급금을 없애줘요. 가지급금 50인데 거래처는 김 부장이라고 써놨었으니까 역시 똑같이 김 부장이라고 씁니다. 얘는 형식적으로 자산이거든요. 뭐 대여금이랑 좀 비슷하니까. 그러면 가지급금 50만 원을 해결을 했고 이제 어디다 썼는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47만 5천 원은 출장비로 썼다. 이게 확인이 됐죠. 이제 얘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500, 800, 900 항상 나눠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출장을 갔는지 보니까 영업부거든요. 그럼 영업부가 출장을 갔으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출장을 갔겠지. 그럼 얘는 800번 비용입니다. 판매를 위해 출장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800번 계정 과목 이제 비용인데 출장비 할 때 여비 교통비를 쓰거든요. 여비 교통비 이제 뜻이 뭐냐면 여비랑 교통비를 붙인 거거든요. 여비는 여행비, 멀리 가면 여행비, 가까이 가면 교통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여비 교통비로 써요. 출장비는. 근데 그 영수증이 47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부가세를 안 배웠으니까 좀 말하기는 그런데 여기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말하면은 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47만 5천 원은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영수증을 보니까 47만 5천 원이죠. 그럼 2만 5천 원도 갖고 와 이래야겠죠? 그럼 2만 5천 원도 받았을 테니까 현금 2만 5천 원도 다시 돌아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출장비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금을 줬다가 한 방에 딱 해결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 돈을 쓴 게 시점이 다 다르죠. 밥 먹고 잠자고 뭐 KTX 타고 이게 시점이 다 다르지만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영수증을 한 번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 좋은 거죠. 실제로는 다르지만 묶어서 나한테 주니까. 그리고 지금 39번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부연 설명으로 달린 말들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한 말이에요. 이런 말 없다고 거래처를 안 쓸 거냐? 그러면 내가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쓰지 말라고 해도 써야 되거든요, 원래. 그냥 그런 말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솔직히 금액이 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50만 원을 줬는데 영수증이 57만 5천 원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직원 표정이 어떨까요? 김 부장 표정이 안 좋겠지. 왜 50만 원 줬는데 57만 5천 원 쓰고 왔죠. 그럼 7만 5천 원 지돈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럼 금액을 바꿔볼게요. 이건 잘 푸는데 금액 바꾸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돈을 더 쓰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앞자리를 바꿔볼게요. 57만 5천 원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50만 원은 이미 줬고 다 썼잖아요. 그럼 7만 5천 원은 지돈 썼겠죠. 그럼 7만 5천 원 어떡하죠? 줘야겠죠. 안 그럼 퇴사할걸? 줘야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나가겠네. 7만 5천 원이.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내면 많이 틀릴 겁니다. 반대 상황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가 나가는 돈은 여비 교통비랑 똑같아야 돼요. 50만 원은 처음에 나갔고 7만 5천 원은 나중에 나갔고 결과적으로는 57만 5천 원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출장이 끝나고 나면 이 가지급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날아가면 이 현금이 여기로 쏙 들어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39번이 출장비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출장비의 클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은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12월 4일에 가서 12월 8일에 돌아왔어요. 네, 똑같은 문제 같잖아요. 근데 왜 같이 넣어놨냐라고 하면 39번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가지급금을 쓰겠죠. 근데 40번은 출장비라고만 말했어요. 출장비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출장비 백날 검색해봤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로 쓸 줄 아니? 이거 물어본 거네. 회계처리 똑같죠? 그냥 딱 그거 하나 차이 나요. 계정 과목을 말을 안 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불친절한 게 39번은 영업부 딱 말했죠. 영업부니까 800번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0번은 부서를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목적만 말하고 있죠.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중국에 갔다. 그럼 수출도 매출 아니에요. 800번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래서 같이 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40번 문제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것도 그냥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9, 40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0번은 복습할 때 그냥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막 지금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41번도 출장비예요. 그러니까 셋 다 출장비라는 말은 나왔어요. 근데 41번은 최악입니다. 최악. 읽으면서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8월 15일. 이거 자체가 최악이네. 8월 15일 쉬는 날인데. 영업부 사원의 김기덕의 지방 출장비에 대한 동의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 말을 생각해. 누락, 발견. 그럼 지금 내가 그 격리에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출장비 사용 내용. 그러니까 김기덕 사원이 30만 원 쓰고 온 거예요. 난 이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걸 회계 처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락이죠. 내가 그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걸 지금 발견한 거지. 그럼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출장비 사용 내역 3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포는 이거예요. 두 번째 줄에. 비용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아줘야 돼요. 와, 그럼 30을 내 돈으로 쓰고 온 거구나. 김기덕 지 돈으로 쓰고 온 거죠? 심지어 거기다가 누락을 해서 더 늦게 주고 있는 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8월 15일에 복귀를 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복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깜빡한 거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계 처리하고 입금해줘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있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지금 알았으니까. 그럼 얘는 보통 예금이 나가겠죠. 입금해줘야 되니까 보통 예금 30만 원. 보통 예금 30만 원. 일단 보통 예금 나간 건 아시겠죠? 그럼 이 차변이 뭐냐 이건데 여비교통비죠. 주면서 인식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후불로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불로 줄 때는 가지급금 달아놓고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죠. 근데 후불이면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영수증 들어오면 돈 주면서 회계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 위에 있던 6월 25일, 12월 2일 거랑 가지급금을 빼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41번 문제가 더 정확하긴 하죠. 왜냐면 기다렸다가 주면 정확히 주면 되니까. 근데 예의가 없다. 이런 회사 가면 안 되겠죠? 공부 안 하면 이런 회사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비교통비는 몇 번으로 할 거냐? 영업부 사원이죠. 800번. 그러면 뭐 부서가 제조부일 수도 있잖아요. 제조부면 500번. 그럼 여비교통비가 500번도 나올 수 있고 800번도 나올 수 있죠. 그럼 혹시 900번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출장을 간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출장을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영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900번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출장이 900번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성격이 아예 정해져 버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 출장은 요 정도?
그러니까 법카를 주는 건 없었네요 지금. 사실 이거는 좀 가라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KTX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숙박비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 밥값에도 부가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부가세는 그냥 무시하고 푸는 겁니다. 그냥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부가세를 배워야 부가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출장비 하나 끝냈습니다. 가지급금이지, 가지급금. 근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출장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급금이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출장비인데 선급금을 써라. 그럼 쓰면 돼요. 가지급금 대신에 선급금 쓰면 돼요. 그냥 거래처 똑같이 쓰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문제를 넣기가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 응용하실 수 있죠. 최근에는 전도금인가? 그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죠? 그냥 쓰라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중요하지 개정 과목은 형식적인 겁니다. 출장비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42, 43, 44 이 세 개가 또 연결되는 건데 제가 그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종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39, 40, 41을 묶으라고 한 거는 셋 다 같은 주제. 그러니까 딱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고 42, 43, 44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공부할 때 저도 좀 인강을 많이 듣는데요. 실강보단 인강. 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럼 중요하다면 보통 형광펜 치고 별표 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나눠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잘 나오는 거는 파란 색깔로 표시하고 어려워서 중요한 거 있죠. 그럼 빨간색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나중에 볼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나와서 중요한 게 있고, 그러니까 잘 나온 건 어려운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려워서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세히 말을 해주잖아요. 중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나름의 신호를 적어놓으면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잘 나와서 중요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지. 묶어놓은 이유도 다르다 이 말이지. 실제로 그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은 그 어떠냐면 제가 한 말을 다 적어놓은 사람들 있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복습하거든요. 그렇게. 제일 좀 소름 돋았던 경우는 그 회계는 아닌데 커말 1급? 커말 1급 좀 어렵거든요.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 있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면서 했대. 콤프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니까. 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걸 좀 잘하잖아요. 일단 방법을 모르면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뭐 그렇다는 거지. 믿을 건 메모밖에 없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 42, 43, 44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재무회계를 배우고 있는데 재무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면 재무회계 자체를 못 해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경우에 42번 한번 볼까요? 42번 보면은 원천징수 세율 15.4% 돼 있죠.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세자. 세는 세금이죠. 그럼 세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세금을 모르는데요? 하면 그냥 틀리는 거죠. 그리고 43번도 볼까요? 43번은 법인세 나오네.
세금이죠 이것도. 44번은 법인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산회계 1급이잖아요. 그럼 전산회계는 전산재무회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입력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세법은 몰라도 되잖아요 하면 세금을 내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라 했죠. 그럼 그런 식이면 세법을 모르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계속. 그럼 주는 것만 해야 되겠잖아요. 세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법까지 알아야 회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내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이해를 해놓고 세법을 외워야 된다 이거거든요.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금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세금을 언제 내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언제 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지금 세법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 말정산.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받으면 돈 떼이죠. 왜 떼일까?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요.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정확히는 수득세라 그러는데 소득세로 알고 계시죠? 수득이 수익에 대한 이득, 수익을 얻었다 뭐 그런 뜻인데 그냥 소득세라 할게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죠. 소득이 생겼으니까요. 월급 받으면 세금 내죠. 그 연말정산하고 그게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서 그걸로 뭐 도로도 깔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런 정도거든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신자유주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사회주의. 그 여러분이 흔히 선진국으로 알고 계시는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서유럽 있잖아요. 거기는 사회민주주의라 그러거든요. 사회민주주의. 거기 세금 많이 걷어요. 많이 걷는 대신에 복지를 많이 해줘. 그리고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가잖아요. 거긴 세금 폭탄이에요. 거기는 버는 돈의 절반을 가져가요. 대신에 의료비, 교육비 그런 게 다 공짜예요. 뭐 그런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거의 안 걷고 복지도 거의 안 줘. 방치하는 나라예요, 그냥. 그러면 소득이 있고 두 번째 재산. 그러니까 건물 갖고 있어요. 재산세 내줘. 건물 없어요. 안 내줘. 땅 있으면 재산세 내줘. 돈 많으니까 세금 좀 내라. 소득과 재산은 다르죠? 소득은 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재산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 부가가치세.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배우긴 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삥을 뜯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네가 물건 사서 득보지 않냐. 부가세 내놔. 내가 내줄게.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이슈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배우는 거예요. 걷어서 내야 되니까. 그럼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수도 있죠. 물건,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차 살 때, 그리고 팔 때도 부가세를 거둘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는 배워야 되는 거고, 이제 재산은 뭐 여기서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한테는 재산 넘어가고 소득을 한번 해볼게요. 소득은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이제 그 주체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개인과 법인. 들어보셨죠? 개인, 법인.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소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개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 중에 있지 않나요? 자연인?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연에 산다가 아니라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된다 해서
개인은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는 주체.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는 세금을 내는 주체예요, 그냥. 그럼 개인은 각각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금 내는 거 맞죠? 출생신고를 해주니까. 네, 법인을 생각해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누가 나왔죠? 삼성전자 엄마 없죠? 아 그럼 안 되죠? 엄마 없잖아요. 누가 낳질 않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태어났냐? 법적으로 신고해서 법인 설립 등기를 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법인 설립 등기로 하는 거지.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법적인 사람이란 소리예요. 왜 회사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돈 벌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개인은 자기 돈으로 장사하고. 그럼 개인이 벌어들이는 세금이 뭐냐? 소득세.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돈 많이 나가는 달이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소득세. 소득세. 근데 종합소득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소득세인데 왜 그렇게 나눠지냐면 일단 이름이 소득세인데 앞에 개인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이름이 고유명사가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으로 쓴 소득에 대한 거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해서 소득세고, 파란색은 고유명사예요. 개인 소득세인데 개인이 빠진 거예요. 저 개인 소득세 안에 8개가 있거든요. 그 8개 중에 6개를 묶은 게 종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소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냥. 근데 5월은 그 6개만 묶어서 내는 달.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소득세 같다고 봐도 돼요. 지금은. 그다음에 법인. 법인도 돈 벌죠? 돈 벌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잖아요. 얘는 법인 소득세지 원래. 근데 이름이 맞진 않아요. 뭐 개인세, 법인세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소득세, 법인세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법인세 이거 해야겠죠. 부가가치세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그리고 물건 팔 때마다 부가세 걷는다 그랬죠. 걷어서 내야 되니까 이 2개는 따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개인소득세 이건 어떻게 할까? 보통 그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여러분이 월급 받은 것도 실제로 세무서 가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뭐 너희들 세금도 잘 모르지 않냐, 내가 해줄게, 이게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5월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월급쟁이여도. 근데 회사가 대신 해줘버려요. 연말정산은 2월에 끝나버리죠. 그걸로 5월에 신고하는 걸 가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회사가 소득세도 알아야 돼. 왜냐면 직원 월급 주면서 대신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소득세를 잘하면 인사팀 가서 원천징수 업무, 원천세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한테 얽혀 있는 세금은 3개가 제일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만 배우고요. 법인세는 흐름만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세는 전산내부 2급에서 배워요. 법인세가 제일 어렵거든요. 법인세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절대로. 그 정도로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42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럼 여기서 원천징수 세율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세는 법인세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법인이죠 지금, 회사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내는 상황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42번 상황을 보시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지. 그럼 돈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받았죠. 그게 소득 아닙니까? 그럼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법인세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개인이라면 이건 소득세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득인 건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지금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법인세라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잘 모르는 게 2개가 있는데 세금 관련해서 첫 번째가 원천징수. 맨날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2번째 연말정산. 역시 맨날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살짝씩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루진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그럼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A랑 B가 있는데 A가 B한테 돈을 줄 거예요. A가 B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B는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럼 세금 내야겠네. 소득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개인은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 해준 그냥 자연인 사람. 우리가 태어나면 세법을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세법 안 배우죠? 중학교 때 안 배우죠? 고등학교 때 안 배우죠? 평생 안 배운다고 세법. 그러니까 내라는 대로 내고 그렇게 살잖아요. 몰라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럼 개인은 기본적으로 세법을 모른다고 간주해요. 그냥 뭐 정규 교육에도 없고 그냥 배워도 몰라요 사실. 그럼 법인은 돈 벌려고 작정하고 만들었죠. 그러면 몰라도 알아야 돼. 세법을.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세법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세무사라도 사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보단 법인이 우수하지. 작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A가 B한테 돈을 주는데 B가 법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는 법인이니까 자기가 세법을 연구를 하든 세무사한테 물어보든 어떻게 하겠죠.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A가 B한테 돈을 주는데 그러면 B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런 개념을 모르죠.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세금을 안 걷나? 그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돈을 다 줘버리고 개인이 세법을 몰라서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은 좀 불안한 상태죠. 몰랐어요 맨날 이러고 그럼 가서 걷고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돈을 주면 얘도 법인일 확률이 높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겠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이 얘한테 말을 해놔. A야, 저 B가 개인이라서 세법을 모를 것 같아. 근데 너는 어차피 세법 알잖아. 그럼 네가 이 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을 빼고 줘버려라. 그냥 세금 계산해서 네가 갖고 있어라 그냥 세금을. 그리고 나머지를 주면 얘가 지 돈을 다 쓰든 말든 세금은 A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A가 국세청에 쏴주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개꿀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금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직 공무원이 별로 없거든요. 공무원이 세금을 다 걷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안 쳐놔도 돼.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내가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아무나 안 쳐놔도 되잖아요. 그럼 최저시급 주고 아무나 안 쳐. 시스템이 돈을 버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무직 공무원처럼 써먹는 거잖아. 개꿀 아닙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는 그 주체가 개인이면 못 믿죠. 그러니까 A한테 귀띔을 해놔. 야, 쟤 세법 모른다. 네가 세금 좀 걷어놔라. 또 나한테 좀 갖다 줘. 그럼 뭐 좋죠. A는 좀 불편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법인이에요, B가. 근데 법인한테 주면서 야, 너 세법 모르지? 하니까 아니, 아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냥 나한테 다 줘. 이러겠죠. 그러니까 법인한테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안 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 나도 할 줄 알아. 내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돈을 주면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는 거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건 정말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까지 알라고는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이 구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구나. 그럼 이 말은 A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가 여기 학원이라 할게요. B가 노예인 저예요. 월급 주면서 야, 너 세법 모르지? 내가 세금 계산해서 빼고 줄게. 그게 원천징수예요. 그럼 그 원천징수를 1년에 12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한 달마다. 그러니까 12번 모으면 정확히 한 번 하는 거야. 연말에 정확히 계산 한 번 한다고. 연말정산.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 걸 토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니까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네. 미안해, 돌려줄게. 환급. 세금을 너무 적게 걷었네. 그럼 토해낼 수도 있죠.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알아야, 소득세법을 알아야 연말정산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도 엄중해요. 그러니까 법인세에는 연말정산 없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지금 막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언제 원천징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너 세법 모르지? 이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금 42번이 우리 돈 받는 거죠. 나 법인이죠. 나 법인인데 지금 원천징수 한다 그러죠. 기분이 좀 나빠요. 아, 나도 세법 아는데 왜 하지? 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지금 50만 원 주는 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죠. 예외입니다. 은행은 예외적으로 그냥 삥을 다 뜯습니다. 은행은 깡패예요. 그냥 몰라, 그냥 난 원천징수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법인 개인 안 가리고 다 원천징수 해요. 그래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는 상황은 은행한테 돈 받을 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은 걸로 낸 거고. 안 그러면 낼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원천징수 42번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50만 원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돈을 주는 은행과 돈을 받는 회사 두 개를 같이 해볼게요. 반 쪼개가지고. 오른쪽이 돈 받는 사람 해볼게요. 우리예요, 오른쪽이. 그럼 여기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뭐냐면 오늘이 이자를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자 받는 날이네, 이 생각이 들죠. 그게 수익이에요. 수익은 관념이라 그랬죠. 오늘 50만 원 받는 날이네. 그래서 이자 수익이죠, 그게.
수익입니다. 수익 50 발생했어요. 원래는 50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세금이 없는 나라고. 은행이 15.4%. 그러니까 이게 그 항목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데 이자는 14%거든요. 14%는 국가가 가져가요. 국세청이. 그리고 지방에서 1.4% 가져가요. 15.4%.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갖고 가든 15.4% 떼이는 거잖아요. 그냥 15.4%로 알면 되지 그냥. 그러면 이때 15.4%는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또 계산기를 써야겠죠. 0.154를 곱해야 되는데 77,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77,000원 77,000원은 못 받아요. 77,000원 일단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건 423,000원이고 그러면 이건 보통 예금으로 받아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50만 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42만 3천원만 들어오고. 우리가 세법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은행 전화해서 77,000원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런 말을 하죠. 너 어차피 50만 원 받으면 77,000원 내야 돼. 내가 그냥 계산해서 걷어준 거야. 내가 대신 내줄게. 그냥 너는 77,000원 냈다고 생각해. 그럼 듣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네. 귀찮게 안 내려가도 되니까.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낸 게 돼버리네. 그럼 이때 이 77,000원은 세금을 낸 거거든요. 선납세금이요. 먼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쟤가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선납세금 나왔는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거든요. 선급금, 선납세금 비슷하잖아요. 먼저 돈을 냈다. 그럼 이제 먼저 돈을 낸 게 성격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먼저 낸 게 자산이냐면 아직 안 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먼저 줬다는 소리는. 그럼 내가 먼저 준 만큼 나중에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걸 미리 막는 개념인 거거든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50만 원을 다 받았어. 50만 원을 다 받아서 77,000원을 바로 세무서에 내가 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77,000원을 먼저 냈으니까 나중에 77,000원은 덜 내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77,000원을 미리 내놨잖아요. 근데 내놓고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계산해서 내려갔거든요. 난 100만 원인 줄 알았어. 100만 원 갖고 왔어요 하니까 77,000원 저번에 내줬잖아요. 안 내셔도 돼요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 자산. 돈 안 나가니까. 미리 내면 이만큼은 안 나간다잖아요. 미리 냈으니까. 그래서 자산이에요. 선납세금 자산. 그 은행 입장을 볼까요? 그럼 우리가 오늘 50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은행은 50을 줘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럼 은행은 이자 비용이에요. 은행은 돈이 나가잖아요. 일단 비용 50이에요. 수익 50, 비용 50. 이건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50을 받으니까 누군가가 50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이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합치면 무조건 0이다. 50을 받고 50을 주고 퉁치면 0이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77,000원을 안 주겠죠? 안 줬으니까 안 받았지? 그리고 보통 예금에선 423,000원이 나가겠죠. 423,000원 줬으니까 423,000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77,000원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 77,000원을 안 줬잖아요. 그럼 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볼게요. 기분이 어떨까? 뭐 기분 엄청 막 좋을까요? 77,000원 아이 신난다 이래서 이걸로 치킨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킨 사 먹은 돈만큼 메꿔야지. 이거 국세청에 대신 내주기로 했잖아요. 돈 받는 사람 대신 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77,000원을 갖고는 있는데 나갈 돈이죠.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걸로 치킨 사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는 성격이 부채네요. 그러면 이 77,000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걸 돈을 안 준 게 내가 가지려고 안 준 게 아니라 내주려고 가졌다. 내주려고 갖고 있다. 그럼 이게 예수금입니다. 이름이 예수금. 미리 받아놓은 돈이다. 미리 받아놓은 돈. 그러니까 사실 선수금이랑 의미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냥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려고 걷었다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내려고 걷었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 부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예수금입니다. 요거를 특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선납세금이랑 예수금. 왜냐면 보통 짝을 이루는 계정 과목이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급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짝이 맞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안 맞죠. 왜냐면 상황이 정반대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주려고 미리 걷었는데 쟤가 내준다 했으니까 나는 그럼 세금을 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나중에 77,000원을 덜 낼 거고 얘는 77,000원을 언젠간 내겠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 예수금이 사라지면서 보통 예금 77,000원 나가야겠죠. 내니까. 언젠간 77,000원 낼 거란 말이에요. 예수금 나가면서 돈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은행이 나간 돈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50만 원이 나간 건 정해졌는데 42만 3천 원은 당사자한테 주고 77,000원은 세무서에 줬다.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만 번거로운 거예요, 사실.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산 쪽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냥 미리 부채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럼 부채 나오면 또 이거 알려드릴게요. 계속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한다. 주니까 떼고 줄 수 있지. 받으니까 떼이고 받지. 이렇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월급쟁이로서 돈을 떼이면 기분 나빴잖아요. 근데 이제 고마워해야 된다고. 아, 쟤가 세금 계산까지 해줘서 나 대신에 내주기까지 하네? 그럼 그게 선납세금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 한 달 한 달 떼이는 돈이. 그래서 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42번만 하고 내일 42, 43, 44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당좌자서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